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차례를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같이 하실 부분이 국세 기본법하고 저 뒤에 있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이렇게 크게 두 개 테마를 하는 건데요. 국기법은 한 5문제 나와요. 5문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회계사든 세무사든 5문제 나오고 국조는 2문제 정도 나와요. 작년에 또 찍어서 요걸 좀 설명 어차피 다 못해요. 작년에 2문제 찍어서 알려드렸는데 2문제 다 나왔어요 그대로 해서 올해 안 나오겠죠. 이렇게 농담 잘 모르네요. 그래서 올해도 몇 가지만 이제 나머지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중요한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가성비 이게 되게 딸리는 게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어렵게 나오면은 굉장히 어렵고 쉽게 나오면 단순해요. 그래서 쉽게 나올 걸 생각해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 위주로 할 거고요. 국세기본법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도 이제 중요한 주제이고 그래서 세법학이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고 우선 국세기본법 가보겠습니다. 자, 1-4페이지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이제 조세 분류 뭐 그냥 쓴 거고요. 자, 오른쪽에 가보면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거고 제일 원칙이 뭐냐면 조세 법률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라는 건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뜻이 진짜는 뭐냐? 이게 세법이 행정법 중에 하나예요. 행정법이라는 건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우리 과세권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 국민이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되는 거죠. 세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는 거죠. 삥 뜯는 거죠. 삥 뜯는 거. 내놔라 하는 거예요. 내놔라.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 뭐 근본 원인이 뭐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중세 시대나 이런 때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막 뺏었죠. 길 가다 야 이거 세금 좀 걷어라 이러면 걷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가 있다고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가 누구예요? 혹시 알아요? 어? 그렇죠. 국회. 동의하기 힘들겠지만 국회.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에게 세금을 거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새 법이 있는 거예요, 법. 그리고 새 법에 다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걸 걷는 거는 가장 중요한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과세 요건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는요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만 정하고 좀 더 세세한 부분은 위임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위임이 어디에 돼 있냐면 행정부에 있는 거예요. 행정부. 그래서 그 위임의 첫 번째가 대통령한테 있어요. 대통령.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구체적으로 시행령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행령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국가 수장이고 행정부의 수장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행정부 하위 행정
기관에 또 위임을 해요. 각부 장관이에요. 네, 장관. 기재부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지방세 같은 건 행안부 들어봤죠? 거기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홍남기 장관인가요? 그쪽에. 그런 게 시행 규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법전을 사보면 3단이라고 돼 있어. 3단. 그래서 맨 왼쪽에 법이 있고 그 오른쪽에 시행령이 있고 더 오른쪽에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면 옆에 대통령령이 가서 쭉 내용이 있고 여기에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면 시행 규칙으로 쭉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는 보통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이러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세법학 이런 거 듣거나 아니면 좀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혼자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국민이 보고 알 수 있어야 그게 법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국민이 보고 못 알아먹으면 그게 법이에요? 쓰레기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세법은 어때요? 국민들이 봐도 어려워요. 내 친구 중에 이제 변호사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너는 주로 무슨 법 하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해, 다. 세법 빼고. 항상 하는 얘기예요. 세법이 좀 어려워요. 이게 용어 같은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힘든 거고. 뭐 어쨌든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조세 법률제의 출발이고 국회에서 법으로 정할 때 4가지 사항은 반드시 정해놔야 된다. 이게 과세 요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야, 누구에게 걷어야 되냐? 납세 의무자. 첫 번째 누가 납세 의무자냐. 제일 중요한 거죠. 새 법이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법인세법에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소득세법에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두 번째는 과세 대상을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법인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다. 개인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 대상이다. 재화의 수입이 과세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과세 대상인지를 적어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세금을 거두려면 항상 과세 표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과세 표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요게 있어야 되고 과세 표준만 나온다고 해서 세금이 그대로 계산되는 건 아니죠. 현실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율인 거죠. 세율. 그래서 보통은 세율은 위임이 거의 없어요. 밑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정하고 끝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다만 뭐 잠정세율, 탄력세율 뭐 이런 것들이 일부 세목에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적어도 이 4가지는 국회에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위임은 가능하다. 근데 위임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납세 의무자는 대통령이 정해라. 안 정한 거죠? 납세 의무자는 국회에서 정하고 좀 세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법인세를 내는데 구체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어디까지인지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 개념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여기까지고 세세한 것들은 어떻게 할지 이해하셨죠? 혹은 여기서 집행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 좋은데 어떻게 승인받고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여기서 승인과 등록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못하니까 여기다 위임을 해놓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근데 승인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건 또 여기다 위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밝히시면 되고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4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법에 정해놔야 된다. 그러나 위임은 가능하다. 하지만 다 위임, 백지 위임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재 1-5페이지 가보시면 일단은 거기 과세 요건 법정주의라고 돼 있죠. 법에 정해야 돼. 법에. 그래서 거기 파란색을 보시면 납세 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 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을 정해놔야 된다.
과세 기간은요. 기간과세 세목이 있죠.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런 건 기간과세 세목이잖아요. 그건 기간과세 세목에서만 있는 과세 요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과세 요건 명확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다 이제 정해놓긴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합 좀 너무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 안 배운 세목이니까 안 배운 세목 말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네. 그냥 할게. 그래서 그 세법에 옛날에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고급 주택 있죠. 고급 주택. 고급 주택은 뭐 중과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봐서 알 수 있어요? 고급이라는 말 자체가 어때요? 추상적이잖아요. 추상. 사람마다 고급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세법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잖아요. 아직 결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있어도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의적. 왜 명확하지 않으면 항상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의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 누가 봐도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겠죠? 그게 과세 요건 명확주의.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용어 정도만 아실 수밖에 없어요. 거기 첫 번째 줄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과세 요건 명확주의라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제 참고로 다 명확할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을 공부하면서 뭐 학원 게시판 이제 질문 게시판 이런 데다 저한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엔 명확한데 여러분한테 명확하지 않은가 봐요. 이해가 안 되나 봐.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를 때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법이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가 어느 사람에겐 명확한데 어느 사람은 잘 몰라서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해서 거기 파란색을 가보시면 조세법의 일반 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춰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명확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는 이 세법전이 다 불명확한 조문이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이제 합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와 보시면 합법성의 원칙이라는 말은 별게 아니라 한마디로 하면 법대로예요. 법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법대로 한다는 거. 법대로. 법대로 하는 게 합법성의 원칙이에요. 그럼 법대로 하면 되지.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너무 억울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아, 이거 법이면 다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그 믿고 했는데 법이 그렇다고 이게 말이 돼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대응되는 관점이 뭐냐면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것과 항상 충돌하게 돼 있어요.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법은 그렇지 않지만 나는 믿었다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법은 그렇지 않지만 나는 믿었다. 그럼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네가 믿은 거 관계없이 법대로 하겠다는 거죠.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법은 그렇지 않지만 믿은 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상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법대로 하는 게 맞겠어요? 그거 법이 아닌 걸 믿은 애를 인정해 주는 게 맞겠어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내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증여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분납을 했어. 분납. 나눠서 낸 거야. 나눠서. 그래서 언제까지 이때 내고 언제까지 이때 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이제 회계법인에서 신고를 해주고 한 번에 내실래요? 나눠 내실래요? 물어봐. 그때만 나눠 내겠다는 거야. 응? 그래서 첫 번째 납부 고지서를 주고 두 번째 것도 한꺼번에 줬어.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바빠서 두 번째 거 있지. 두 번째 거. 이거를 내야 되는 날 다시 얘기는 안 했어. 이미 줬잖아. 한 일주일 전에 그거 내셨어요? 물어봤었어. 요거 일주일 전에. 근데 아직 안 냈어요. 그러더라고. 내셔야 돼요. 그리고 당일날 얘기는 안 했어. 하지만 그 정도 얘기했으면 됐잖아. 일주일, 두 달 있다 내는 건데, 한 일주일 전에 얘기도 해줬고, 고지서도 줬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럼 법대로 하면 이날까지 무조건 내야 되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의 얘기는 못 내겠다는 거야, 못 내겠다. 이 가산세가 나왔거든. 이때 제때 안 내니까 가산세가 나와서 못 내겠다는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세무서에서 왜 그날 전화 안 해줬냐 이거야. 미친 거죠?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법대로 한다는 거 뭐 그냥 가산세 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법대로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못 내겠다는 거죠? 왜? 나 잘 몰랐어. 나 잘 몰랐어. 응? 뭐 이럴 수도 있죠.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나 잘 몰랐어. 세금 내야 되는지 잘 몰랐어. 이럴 수도 있잖아. 작년에 이제 작년에 한 몇 해 전에 신문에 나왔었던 거죠. 이게 클럽 같은 거라면은 개별 소비세라는 걸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클럽이 되는지 몰랐대.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법대로 하면 세금 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법대로 안 하면 모르는 기간은 좀 봐줄 수도 있지 않냐. 이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당연히 누가 앞서겠어. 이건가 이거. 법대로 하는 거야 법대로. 그냥 닥치고 법대로 하는 거예요. 다만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때로는 이게 앞설 수도 있지. 투머치 할 때 투머치. 이해하셨어요?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합법세 원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법대로 원칙이.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얘 너무 안 됐어. 법대로 하면 내야 되는데 너무 안 됐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깎아줄 수 있냐 이거야. 그것도 아니죠. 공무원이 자의적인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야. 억울하시겠네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세무공무원의 자세지. 억울하시겠네요. 제가 알아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세무공무원이 아니래요. 그렇죠. 세무사예요. 세무사. 이해하시겠죠? 가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가보시면 이게 별표 치시고 나중에 여러분 2차 시험 공부할 때 이 문구를 암기하시게 될 거예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한다. 법에 적힌 대로 해석한다는 뜻이고요. 합리적 이유 없이 법에 적힌 것과 달리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확장 해석 또는 유추 해석이라고 불러요. 2차 때 공부하실 거고 그런 것은 허용하지 않아요. 동그라미 2번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가보시면 과세 원칙이 함부로 조세 채무를 감면 또는 징수하지 않을 재량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해하시겠죠? 자기 마음대로 깎아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소급 과세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과세 요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배우게 될 텐데 세금이라는 게요. 이제 법인세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사업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사업연도예요. 사업연도. 그러면 이게 사업연도에 과세기간 종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날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게 법인세잖아요. 요 사이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게 법인세인데 이 과세기간 종료일에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납세 의무가 성립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과세기간 종료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했다. 성립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처음 배울 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어, 아직 구체적 금액까지 확정되지는 않지만 세금을 낼 의무는 생겼다. 이 정도예요. 아직 세금 계산 안 해봤잖아요. 구체적 세액 계산은 안 됐지만 다 준비는 된 거예요. 지금. 이날까지 무엇인가는 준비가 됐어요. 그 무엇인가 준비됐다라는 건 뭐냐면 과세 요건은 다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가지 있잖아요. 납세 의무자, 법인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뭐가 있겠어요? 과세 대상, 법인의 소득, 집계가 됐잖아. 집계가. 과세 표준 계산할 수는 있는 거죠. 이제. 왜냐면 이날 소득인지 이날 소득인지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달라지잖아요. 여기까지 집계가 됐잖아요. 마감이. 세율. 법문에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 네 가지는 정해진 거예요. 지금. 네 가지를 정할 수 있는 그 날짜가 있어요. 그게 납세 의무 성립일이에요. 성립일. 그래서 이날 과세 기간이 종료되는 이날 뭐는 했다고요? 납세 의무는 성립한 거예요. 성립.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 이후에 새로운 세법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세법. 가장 쉬운 건 세율을 바꾸는 거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인세 세율은 20%였는데 이제부터 25%로 간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영국 신문 봤어요? 영국 정부가 증세한다라고 했죠? 미안해요. 관심이 없나 봐요. 바이든 정부도 증세 카드를 꺼내 드렸죠. 코로나 뭐 이래가지고 전 세계 정부가 돈을 엄청 썼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정부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굉장히 적게 어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적게 쓴 거거든요. 진짜 고가를 아껴가지고. 그래서 증세 카드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가? 그런 문제는 있지만 뭐 복지 사료 가게에서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세율이 여러분 올라간 세율이 이제 앞으로 세금이 조세 전쟁이야. 전쟁. 관심이 없으니까 어쨌든 세율이 이제 어쨌든 올라갈 생각이 있는 거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25% 과세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 25%를 이게 X1년이라고 하면 이게 X2년이라고 하면 X1년에 법인세에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X1년에 갖다 쓰면요. 이런 걸 소급하여 과세한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이미 과세기간 종료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해서 납세자들은 기득권이 생긴 거잖아요. 확실히 정해졌잖아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날에 이미 성립돼서 사실관계가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신법을 적용한다는 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에 지나친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죠. 법적 안정성에 지나친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소급과세 금지는 원래 헌법상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 이거예요. 언제를 기점으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일을 기점으로 얘기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법조문에는 있지는 않지만 강학상의 의미로 이렇게 납세 의무 성립 후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을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라고 하고 소급과세라고 하고 그 소급과세는 금지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걸 표현하기에 우리가 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말도 해요. 왜 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지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때 신법이 나왔어요. 이때 법을 개정한 거예요. 법을 개정해서 야 X1년의 법인세 세율은 20%에서 25%로 간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새 법을 개정해서 그 새로운 법을
납세 의무 성립일 이전에 개정한 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뭔가 소급은 소급되는 거 맞죠? 어떤 의미에서 소급돼요? 여태까지 번 돈이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난 20%를 기대했는데 25% 가겠다는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일종에는 소급의 비슷한 의미는 있죠. 근데 진짜 진정한 의미의 정의를 보면 납세의무 성립을 기점으로 하잖아요. 진짜 의미로 보면 또 아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걸 부진정 소급 입법 이렇게 불러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진정 소급 입법은 가능하지 않지만 부진정 소급 입법은 금지되지 않는다. 이게 기술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면 뭐 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12월 30일 날 법을 개정해서 야 우리 25%야. 이걸 납세자들이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루인데 지금까지 다 20%로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범세 그 정도 낼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전날 우리는 25%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현실에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진정과 부진정은 일종의 어떤 개념이다. 기술적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아주 옛날 시험에는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진정 소급 입법은 가능하고 부진정 소급 입법은 아니 진정 소급 입법은 가능하지 않고 부진정 소급 입법은 가능하다 이렇게 아주 옛날 시험에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나와요. 요즘은 요 부분은 이제 많이 쌓였으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납세자의 기득권을 보호할 것이냐,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줄 것이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런 수는 있어요. 20%가 아니라 15%로 깎아준대. 모든 웰컴이죠? 에블바리 해피 아니에요. 그거는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물론 그것도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20%에서 15% 깎아줘도 삼성전자만.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다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고 거기 소급과세 금지 원칙. 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자 동그라미 쳐볼게요. 성립 기준이에요. 성립. 그래서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고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 요건이 확정될 수 있는 날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국세기본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별로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뒤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개념적으로는 과세 요건이 확정될 수 있는 날이에요. 아직 뭐는 확정이 안 돼요. 구체적 세액은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민사관계에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친구랑 나랑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너 일하면 내가 돈 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 일을 시켰어요. 이제 일이 끝난 단계예요. 아직 돈 얼마 줄지 결정 안 된 거예요. 내가 그냥 얘기만 한 거죠. 근데 시간당 얼마 줄게 뭐 이 정도 얘기했어요. 그럼 시간당 10,000원 줄게 했고 얘가 10시간 일했어요. 그럼 과세 요건 성립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일단 줄 돈 대충 성립됐죠. 근데 나중에 진짜 계산할 때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너 10시간 제대로 일했니? 깎아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남들 12시간 일했는데 저는 10시간 만에 일을 했으니 더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세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서로 합의해야 될 거예요. 진짜 10시간 했는지. 그런 게 세금의 나중에 확정 같은 거예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출문제에 거기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국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이나 관행의 적용 시 소급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시점이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납세, 새로운 세법을 적용할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납세의무 성립일. 그때를 기준으로 소급 과세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밑에 사례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가보면 조세 평등주의가 있어요. 평등. 평등하다는 말은 뭐냐면 결과의 평등이냐 뭐 과정의 평등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이런 헌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되는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게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랑 동일한 소득을 올린 사람이라면 나와 담세력이 같게 되고 그렇다면 같은 세금을 물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혹은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건 나는 1,000만 원 벌었는데 어떤 누군가는 1억을 벌었다면 둘의 세금은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공평의 관점에서 인민주의적 사고의 관점에서 보면 1억 번 사람한테 10% 100만 원 내라고 했을 때 여기서 1,000만 원 번 사람에게 10% 100만 원 내라고 했을 때 1억 번 사람에게도 10% 이것도 공평의 관점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 소득이라는 건 누진 과세가 좀 더 공평에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평등과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등에 거기 보시면 수평적 평등이라는 말과 수직적 평등이라는 말이 보이죠. 수평적이라는 건 같은 것은 같게라는 거고요. 수직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거고 현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누진세율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누진세율의 발판이 되는 게 수직적 평등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이미 조세 평등주의의 이제 이론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실질 과세 원칙하고 매칭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거기 파란색으로 쓰여 있나요? 실질 과세 원칙 있죠? 조세 평등주의는 이게 실질 과세 원칙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큰 그림인데 이게 세금이라는 거 두 개가 중요한 건데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세금을 걷어야 되느냐, 얼마나 공평하게 걷어야 되느냐, 이게 우리 세제의 가장 큰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효율적으로 딱 걷어야 된단 말이야. 효율적으로 걷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세금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은 세금 때문에 의사결정이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조세의 중립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세금은 중립적이야. 뉴트럴 해야 돼. 이거 세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의사결정하겠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기본적으로. 의미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금이라는 건 효율적이어야 돼. 세금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이 바뀌면 안 돼. 그와 함께 세금이라는 건 공평해야 되는 거. 공평. 공평하다는 건 뭐예요? 아니 누구는 억울하게 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는 이런 느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효율과 형평 이게 가장 우리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대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세법에. 적어도 공부를 하실 때 그 정도는 생각하고 지금 조세 평등주의라는 건 공평의 관점에서 있는 거고 그 공평의 관점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겁니다. 실질 과세 원칙. 자, 아래 가보면 조세 법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법원이라는 게 뭐냐? 어떤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누가 다툼이에요. 세금의 다툼은 이 두 당사자들의 다툼이죠. 다툼. 그럼 다툼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금 부과하겠다. 여기서는. 씨발 못 내. 이럴 수 있잖아요. 서로. 그러면 이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궁극적으로는 법원인 거죠.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사법부에서. 물론 이 조세라는 게 아주 전문적 기술적이다 보니까 법원에서 그 사물을 일괄적으로 다 처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행정기관의 일종이긴 하지만 사법부의 역할을 준용해서 우리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그 행정심판을 먼저 다루기도 하죠. 그렇죠? 그럼 이제 행정법원에 가기 전에 행정심판을 다뤘다가 행정법원에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조세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규칙 중에 하나죠. 원래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닌데 이 조세는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행정심판 전취주의라고도 얘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법원에 가서 다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다툼을 해결하는 기준이 필요할 거니 기준. 즉 법관은 뭐를 보고 판단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법관의 판단 기준은 하나예요. 법이에요. 법. 세법이어야지 인정되는 거예요. 세법.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이게 행정소송을 가잖아요. 그러면 판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판결문 쓰는 거예요. 판결문.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환자 보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인생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판사님이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게 과세원청도 조금 양보하고 여기도 조금 양보해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판사님이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해서
10억을 부과했다고 치잖아요. 그럼 판사님이 얘기하는 거야. 5억으로 하지. 좀 얼척없죠? 그냥 5억으로 하라는 거예요. 반띵 하자, 반띵. 그럼 납세자는 싫어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럼 판사님이 납세자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야? 10억 맞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약간 쫄리잖아요. 받아들일까? 과세관청에 송무팀이 있을 거예요. 송무팀 사람 불러가지고 5억으로 심하게 하자. 근데 과세관, 저희 못 받아들여요. 그럼 또 좋아요. 법은 알고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그럼 저희도 5억 할까요? 콜? 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2장 쓰면 끝난단 말이에요. 서로 합의하여 조정했다. 그것도 많아요, 실제는. 근데 서로 절대로 양보 못 하겠대요. 혹은 법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판결문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때 기준이 되는 건 늘 법원이라는 거, 법원. 법이어야 되니까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이해하시겠죠? 그럼 법으로 인정되는 게 뭐냐? 판단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국세청에서 일을 하던 아니면 세무사가 되시던 뭐 회계사가 되던 일을 할 때는 법조문을 보고 해야 된다는 거. 법조문. 이제 저희도 같이 저는 이제 합격생하고 뭐 일을 같이 하고 그러는데 가끔 이렇게 일을 하는데 엊그저께도 제 책을 보면서 일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쌍욕을 했습니다. 야, 내 책도 믿지 마. 아무것도 믿지 마. 무조건 법만 보고 하는 거야. 법만. 그리고 행정 해석이라고 얘기 있는데요. 그것도 전 거의 보지 않아요. 오로지 법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가면 되죠. 근데 법은 보이지만 자신의 판단도 없고 자신의 해석 능력이 딸릴 때 힘든 건데 어쨌든 법은 알아야 돼. 법은. 이게 세무사 되신 분 중에 일을 하는데 법을 보고 하지 않는 분들이 10중 9이에요. 뭐를 보냐? 블로그 봅니다. 블로그. 대박이죠? 구글 찾고. 무슨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답답한데. 이해하시겠죠? 아니, 이게 너무 답답해, 너무. 우리 합격생 중에 한 명이 이게 실화예시랑 국세청에 간 거예요. 국세청에서 이제 그 알바생 뽑잖아요. 아르바이트생 이제 콜센터 답변하고 이런 데 있거든요. 거기 갔는데 거기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팀장님이 이제 세무사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면 학생들이나 근데 학생들 딱 물러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세무사니까 세무사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부 뭐 어쨌든 뭐 어디에서 했죠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세법을 하나도 모르시니까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법전 보는 방법부터 얘기해 줬다 그러더라고. 우리 수업 때 이제 법전 보는 방법 내가 적어도 알려주는데 어쨌든 부르부르 떨었다고 그러는데 그 옆에 있는 같은 세무사 이제 교육받는 애들 오 저런 거구나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너무 답답하다는 거야. 그렇죠? 법조문을 보고 가지고 해야 돼. 법조문을. 그래서 그 팀장 내가 아유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나한테 이제 전화를 또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요거 어떤 거 같아요? 우리 팀장님 요건데 요게 맞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팀장도 틀리더라고 보니까 다 그냥 별거 아닌 애들끼리 자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고 우리 법원이라는 건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만 얘기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법원인 거 있죠? 헌법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법. 헌법 우리 국민들이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지금 우리가 육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모르나요? 헌법이 바뀔 때마다 공화국이 바뀌는가? 50, 60, 40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 육공화국의 헌법이 지금 몇 년이에요? 87년 이후에 거의 최장 30년 지금 넘는 이런 법이니까 굉장히 긴 헌법 개정을 해서 많이 해야 된다. 국민들이 합의한 거예요. 국민들이 합의한 거.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합의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사유재산 어느 정도 제한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토지 공개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헌법 개정을 했을 때 과연 넣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에 맞지 않는 세법을 국회에서 결정을 했다. 위헌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가장 첫 번째는 헌법이에요. 헌법. 그래서 거기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다음 법률이 있는 거죠. 국회에서 정한 게 있고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이제 많이 보는 건데요. 한미 조세 조약 이런 걸 볼 때가 있어요. 미국에다가 내가 배당금을 준다. 미국 회사한테 미국에서 배당금을 받는다. 이랬을 때 세율을 몇 프로라 하냐? 이게 국조 이런 데서도 영향이 있는 거고. 그럼 조약이라는 건요. 국회 동의를 받아서 그때부터 효력을 갖게 돼요. 그럼 국회에서 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약도 법의 판단 기준이 돼요. 그것도 법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 명령 있죠, 명령. 이것도 법원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국회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 결정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다시 시행 장관들에게 위임을 해서 결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명령도 우리 법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하는 거고 소위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권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지방세라는 거예요. 뭐 국세가 한 80% 되고 지방세 20% 정도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연방정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방정부가 큰 나라는 지방세가 훨씬 더 커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주마다 다르잖아요, 주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직구 해봤어요, 우리 친구? 직구? 해봤어요? 직구하면 미국에서 직구하면 들어오는 주가 있잖아. 델라웨어 주가 제일 많잖아. 그거 봤어요? 델라웨어 주? 본 적이 없어. 어느 주에서 오는지 관심도 없어요? 이게 물건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얘네가 캘리포니아에 있어. 캘리포니아에 있으면 캘리포니아에서 바로 오지 않아. 그래서 델라웨어로 갔다가 다시 오거든. 우리나라에 보면은 보통 왜 그러냐면 델라웨어가 바이든이 델라웨어 주지사였었잖아요. 예전에 상원의원이었나? 상원이었나? 주지사였는데 됐어요. 델라웨어 주란 데에서 거기가 100만 명밖에 없어. 주가 되게 특이한 주야. 근데 미국에서 텍스의 가장 중요한 곳이야. 그리고 미국은 내 이제 미국에서 탈 때 보면은 주마다 신청을 하는 거거든. 델라웨어 주가 좀 특이한 주더라고. 인구가 100만 명이면 회계사가 많지 않아야 되는데 되게 많아. 거기가 텍스 프리인 주야 거의. 그래서 델라웨어로 가면 셀즈 텍스가 없어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델라웨어를 많이 통해 일반적으로. 그래서 운송비가 들더라도 델라웨어가 텍스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거든. 그래서 각 미국같이 연방정부인 국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방정부가 아니잖아 사실 지자체가. 물론 지자체 권한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지방세를 어떻게 걷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방세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이제 기획하고 해서 만들어진 그 법조문이고 실무는 걔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해요. 실무는 운영이라고 해서 조례가 있어야지 실제로 부과할 수가 있어요. 조례는 어디서 하냐? 지방의회 있죠. 여러분들 서울시 의회 이런 데 뽑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례를 담당하는 거고 그 조례도 다 지방세법의 위임을 받고 헌법의 위임을 받아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도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례 나와 있죠? 조례. 그래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게 조례고 이 조례를 위임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규칙을 정할 수 있어요.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다시 위임을 하는 거고 이 모두 법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요. 관습법 뭐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행정규칙. 이게 뭐냐면요. 이게 과세관청이 이제 빈번하게 생기는 해석 이런 것들 얘기해요. 행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행정규칙이고요. 그래서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자체를 구속할 수 있죠. 뭐냐면 직원들에게 업무를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매뉴얼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국민을 구속할 수는 없겠죠. 행정규칙은 보시는 것처럼 행정기관에게는 구속력이 있을지라도 국민에겐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님은요. 뭐 국세청 해석이 이렇습니다. 통칙이 이렇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일할 때 별로 보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거 저는 믿지도 않고요.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그런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례는요. 우리가 이제 판례라는 건 법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특정 사건에 있어서 기존의 선행 판례들이 있었으니까 비슷한 사건의 판례가 반드시 적용되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치면 판례가 바뀌는 판례는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전원합의체 판례라는 게 기존 판례 뒤집는 판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판례라는 게 구속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판례는 나올 수가 없잖아.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판례들이 나오고 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 들어와 있었던 뭐 우리나라에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간통죄라는 거 있잖아요. 간통죄라는 게 옛날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헌법 위헌 판결 받고 바뀐 거 아니야. 바뀔 수 있는 거지 시대상에서. 낙태죄 지금도 올라와 있잖아. 이게 헌법상 우리가 용인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례는 실무적으로는 구속할지 몰라도 법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 판례를 그대로 따라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국세기본법의 개관. 여기서부터 좀 이따 쉬었다 하겠습니다.